민트 오디오북. 당신 지금 떡먹지 못하지? 머지않아 그때를 벗을 거라 그 말이요.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요. 길 건너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들 있었다. 40이 갓 넘었을까 한 빨간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김 선생은 다짜고짜로 그 여자를 들쳐봤다. 여자의 손가락에 끼어있는 왕방울만한 알반지가 김 선생의 눈을 자극했다. 제가 저녁을 대접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녀의 손가락에 빛나는 알반지를 그는 또다시 쳐다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려 오기 시작했다. 점괘 이철호. 노인은 오늘도 남산 약수터 근방에 누런 광목 쪼가리를 펴놓고 있었다. 색바른 광목 위에는 손금이 그려져 있었고 사주 관상 따위의 글이 커다랗게 천박스럽게 쓰여 있었다. 광목 쪼가리 네 귀퉁이에 얹혀있는 네 개의 돌은 노인의 연륜을 말해주듯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노인은 필터가 없는 값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김 선생은 퇴근 후 매일 저녁마다 남산에 올라가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일이 그의 일과였다. 항상 올라가는 그곳이건만 한 번도 그 노인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 노인 또한 돈벌이에는 관심이 없는지 무심한 눈빛으로 먼 산만 늘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 보게 되는 노인인지라 어느 땐 김 선생도 그와 아는 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노인의 움직이지 않는 자세가 김 선생의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거부하고 있었다. 하기사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뚜렷한 것도 아니어서 김 선생도 굳이 그 노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는 않았다. 약수 한 컵 떠먹고는 곧장 돌층계를 내려오는 것이 고작인 김 선생에게 남산행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하숙집이 남산 밑에 있었던 덕분에 낮 동안의 분필가루 공해에서 다소나마 해방되어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김 선생이 하숙하고 있는 집은 방이 10개나 되었다. 그중 2개의 방과 마루는 주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8개의 방에는 모조리 하숙생이 기거하고 있었다. 김 선생과 같은 국민학교 선생이 하나, 고등학교 학생이 3, 대학생이 하나, 회사원이 2이 있었다. 하숙생은 모조리 남자여서 이렇다 하기에 별다른 기대감도 없이 아침이 되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기어드는 그런 곳이었다. 가끔 옆방에 묵고 있는 회사원이 그의 애인인 듯한 여자를 데려오기는 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실수 없이 10시 이전에는 돌아갔다. 그렇다고 김 선생이 그들의 방에 특별히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자기 전에 변소라도 가려고 나오면 그들 방문턱에 놓여있던 2짝의 구두 중 여자 것은 이미 없어져 버린 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김 선생은 생각했었다. 참 아가씨로군 하고. 그런데 그 8명의 하숙생에게는 남자라는 것 말고도 또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모두 집이 지방이고 또 공교롭게도 모두 호남 지방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 모두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동양이라는 점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집들이 모두 지방인 관계로 무슨 명절이나 될라치면 저마다 고향을 찾는다. 이번 설에도 모두 빠짐없이 고향을 다녀왔다.
그중 고등학생과 선생 하나는 떡과 유과 따위를 한 보따리 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 아주머니가 따끈하게 끓여온 커피와 더불어 맛난 저녁을 들기도 했다. 이번에 고향에 갔을 때도 김 선생 부친은 어김없이 사진 한 장을 그의 코앞에 들이대고 있었다. 저 윗동네에 사는 하동 정씨 집안인데, 연로하신 부친의 서두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밑이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인데도 한 가지 양반 가문이라는 체면 때문에 가슴을 펴고 사는 노인. 그 노인네가 바로 김 선생의 부친이었다. 그래서 혼담이 오고 갈 때도 항상 무슨 가문이니 누구의 몇째 손이니 하며 혈통을 앞세운다.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의 집에 시집 보내겠다는 확고한 색시집에 언질이 있는 것도 아닌 듯했다. 단지 매파가 어떻게 구해온 사진이나 혹은 당신 자신이 점 찍어놓은 어느 집안의 이야기를 김 선생에게 해주시는 것이었다. 김 선생 부친은 그가 마치 무슨 벼슬이나 하여 서울에서 선생질을 하는 줄로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집안에 재산은 없지만 착실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 하나를 둔 것을 무슨 든든한 미천이나 되는 듯 자랑 삼고 계셨다. 사실 그것은 그의 부친 눈에나 비친 아들의 모습일 뿐이었다. 요새 세상에 가장 시세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선생 아닌가. 그러나 김 선생 부친의 눈에는 그리 보인다니 그건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김 선생은 가끔 주변머리 없고 그렇게 똑똑지도 착실치도 못한 그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혹 김 선생은 그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 출근해보면 단번에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진다. 왜냐하면 이 똑똑하고 잘생긴 부친의 아드님께서는 학교의 미혼 여선생에게서도 인기가 없고 하물며 그의 담임반인 5학년 2반 아이들에게서조차 별 인기가 없음을 그는 이미 깨달은 지 오래기 때문이다. 다른 반 담임 선생들은 매일 같은 때에 학생들에게서 선물도 덜어 받는 모양이지만 김 선생은 아직 한 번도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러한 것을 바란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젠가 교무실 책상 서랍 속에 넣어진 삶은 계란 2개를 발견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그나마 이것이 과연 그에게 먹으라고 넣어진 것인지 아니면 잘못 알고 그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진 것인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그냥 책상 서랍 문을 닫고 말았다. 일단 그렇게 망설이다 보니 그 다음 날에도 그것을 벗겨 먹기가 어째 쑥스러웠다. 옆 책상 선생들의 눈도 있고 혹 옆에 최 선생 것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소심증에 걸려 끝내 그 계란은 부패되도록 김 선생 서랍 속에서 굴러다녀야만 했다. 김 선생은 대충 이러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김 선생의 위대하신 부친께서는 자신의 자식이 최고라고 알고 있으니 김 선생보다 더욱 딱한 사람은 필시 그 노인네임에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30이 넘도록 남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김 선생에게 붙여진 별명은 꺽다리 노총각이었다. 학생들은 그가 없을 때에 그를 꺽다리라고 부르고 교무실에서도 다들 꺽다리 혹은 꺽다리 노총각이라고들 장난을 치곤 했다. 29살의 노처녀 민 선생마저도 그를 그렇게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주제 파악 좀 하시지. 여자 29보다는 남자 32이 더욱 낫다는 걸 왜 모르나? 그러나 노처녀인 그 민 선생에게조차도 그는 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질 못했다. 김 선생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남산 밑에 있는 하숙방에 기어들어갔다가는 이내 저녁을 먹고 남산 약수터를 향한다.
데이트조차도 그에게는 기억이 없어진 지 오래고 단지 시계바늘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따름이었다. 언젠가 옆방의 회사원인 이승규 씨가 그에게 말했다. 어이, 김 선생. 김 선생은 뭐 때문에 사시오? 가끔 여자도 데려오고 그러슈. 없어?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까요? 우리 회사에 그럴싸한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선생하고는 어울릴 것도 같단 말이야. 김 선생은 그 말에 짐짓 흥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으나 내심 이승규 씨가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세로 그 일을 진척시켜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시큰둥하는 김 선생의 얼굴빛을 보고는 이승규 씨는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속으로 빈정거렸다. 여자에게 관심 없는 척 하려고 애쓰고 있군. 그렇다고 김 선생이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교육대학 시절 같은 과의 여학생과 소위 열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연애를 한 적이 있었다. 이승규 씨로 인해 김 선생은 그때의 추억에 새삼 젖어들었다. 학창시절 시골에서 부쳐온 돈으로는 하숙비를 내고 나면 그야말로 차비도 없을 지경인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혜련이는 버스표도 몇 장 손에 쥐어주고 어느 땐 분식센터에서 냉면이나 우동을 사주기도 했다. 혜련이가 준 버스표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서 버스 차장에게 내기조차 아까울 지경이었다. 혜련이는 참 착한 아이였는데. 김 선생은 아껴두었던 반토막 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졸업하던 해 혜련이는 부모의 주선으로 소개받은 청년과 결혼을 했다. 무엇도 없는 김 선생은 혜련이를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감히 그녀를 붙잡아둘 엄두도 못 내었다. 김 선생을 원망하며 하숙방에서 멀어져 가던 혜련의 뒷모습은 요사이도 가끔씩 그의 가슴을 찢어놓곤 했다. 억지로라도 붙잡을 걸 했다 싶은 생각이 때늦은 지금에도 가끔씩 그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지금쯤 혜련이는 국민학생의 학부형이 되어 있겠지. 혹시 우리 학교에 그 애가 다닌다면? 그리고 혹시 또 그 아이가 내 반 아이가 된다면? 김 선생은 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리곤 고개를 저었다. 소설 같은 이야기야. 김 선생은 다 타버린 담뱃불 때문에 손가락이 뜨거워오매 비로소 재떨이에 그것을 던졌다. 이놈의 담배 같은 인생을 언제 벗어나나. 김 선생은 맨바닥에 벌렁 틀어 누웠다. 체육 시간에 너무 뛰었던 탓인지 슬슬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천장에는 혜련이 고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김 선생에게 있어 유일하게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그 외에 그의 과거란 온통 가난에 찌들린 우중충한 기억밖에는 없었다. 모친의 근심 어린 얼굴과 부친의 돈키호테 같은 허황된 꿈, 시집간 누님마저 지질이 궁상으로 고생하는 그의 집안에 도대체 미래라는 것이 있긴 한 것인지. 김 선생은 그래서 더욱 여자 사귀기를 꺼렸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게 세상이다. 하숙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김 선생의 박봉은 모두 시골로 붙여진다. 그래도 어느 땐 월급날이 채 되기도 전에 돈을 붙이라는 부친의 편지가 도착할 때가 있다. 사람 미칠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번번이 독촉 편지가 날아들 때는 화가 치밀어 올라 씩씩거릴 때도 있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을라 치면 부친은 다짜고짜 상경을 해서는 호통을 치곤 하셨다. 내가 널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그깟 돈 몇 푼 못 붙이느냐. 사실 말이다만 우리 형편의 2년제라도 대학이 될 법이나 했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김 선생은 대학 등록금의 대부분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면서 다녔다. 시골집에서 부쳐온 돈으로는 등록금은커녕 빠듯이 하숙비 정도나 겨우 될 금액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굳이 그런 걸 따지는 것도 우습고 또 당연히 부모님의 생계를 돌보아 드려야 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어지간히 볶아야지. 정말 부친의 지나친 요구는 김 선생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날도 김 선생은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는 남산 약수터로 향했다. 그런데 유독 그날은 이상하게 사주 보는 영감에게 말이라도 걸고 싶었다. 김 선생은 주머니를 뒤적거려 500원짜리를 노인 앞에 놓았다. 노인은 성의 없는 눈빛으로 김 선생을 바라보았다. 손을 이리 내밀어 보시오. 노인은 확대경을 대고 김 선생의 손금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두고 보시오. 얼마 안 있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요. 어쩌면 크게 출세를 할 길이 열릴지도 몰라. 믿지 않는다는 듯이 희죽이 웃고 있는 김 선생에게 그 노인은 화가 난다는 듯이 또 한 번 힘주어 말했다. 틀림없다니까. 당신 관상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 물론 관상쟁이 따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지만 괜히 마음속이 부하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당신 지금 떡 먹지 못하지? 머지않아 그 때를 벗을 거라 그 말이요.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요. 젊게도 이만저만 해야지. 우연히 본 그 노인의 관상이 김 선생을 완전히 흥분시키고 있었다. 약수를 평소보다도 많이 들이켜고 걸음마저도 흥분하여 휘청거렸다. 거의 돌계단을 다 내려왔을 무렵 길 건너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들 있었다. 김 선생도 재빨리 그곳에 가보았다. 거기에는 40이 갓 넘었을까 한 빨간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정신을 잃은 듯했다. 허연 허벅지가 아스팔트 위에 아무렇게나 나와 있었다. 김 선생은 여러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 다짜고짜로 그 여자를 들쳐업었다. 생각보다는 꽤 몸무게가 나갔으나 김 선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었다. 한참을 그렇게 뛴 뒤에야 병원 간판이 눈에 보였다. 그 여자는 지나가는 차에 받쳤던 모양이었다. 다리와 엉덩이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다. 여자는 가까운 곳에서 산보 나온 듯한 옷차림이어서 소지품은 물론 그녀의 신분을 증명해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외상 이외에 별 커다란 문제거리는 없으나 이런 류의 사고는 후유증이 제일 두렵다는 것이었다. 김 선생은 그 여자를 데리고 온 죄로 그녀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옆에 지켜 앉아 있어야만 했다. 여자의 손가락에 끼어있는 왕방울만한 알반지가 김 선생의 눈을 자극했다. 꽤 감나가는 듯해 보였다. 여자의 팽팽한 피부나 고운 손가락 등으로 보아서는 젊어 보였으나 눈가에 나타난 확연한 주름은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 여자의 침대 밑에서 깜박 졸았는가 시계를 보니 20분 정도는 잤는가 보았다. 기지개를 켜면서 하품을 째지게 했다. 순간 김 선생은 그를 응시하는 눈길을 의식했다. 침대 위의 여자가 눈을 뜨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여자가 대뜸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 김 선생이 미처 설명할 사이도 없이 그 여자는 일어나서 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몇 발짝 못 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엉덩이에 받쳐진 손에 힘을 주며 몹시 아픈 표정을 지었다. 김 선생은 서둘러 의사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그녀에게 좀 더 누워있을 것을 종용했으나 그녀는 그리 탐탁지 않은 눈치였다. 그러나 병원을 나서려고 해도 문제가 있었다. 그녀가 신고 갈 신발은 물론이려니와 무엇보다도 병원비가 문제였다. 김 선생 수중에 돈이 있을 리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병원비를 댈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다. 여자는 전화번호를 하나 일러주었다. 그녀의 말에 따라 다이얼을 돌렸으나 전화벨만 지치지 않고 계속 같은 톤으로 따르릉 따르릉 울릴 뿐이었다. 전화를 안 받는데요. 댁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직접 갔다 오죠. 여자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을 했다. 사실은 저에게 가족이라곤 하나도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가서 치료비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병원 측에서 댁을 뭘 믿고 내보내 주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대신 이 병원에 남아있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빨리 갔다 오겠어요. 마음이 내키는 건 아니었지만 무조건 사람을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김 선생은 난감할 따름이었다. 게다가 교육자의 입장이라는 사명의식이 갑자기 그를 자극하기도 하여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할 수도 없었다. 그 여자는 병원 실내화를 끌고 병문을 나섰다. 그 여자 손가락에 커다란 알반지가 또다시 눈에 띄었다. 그러나 차마 반지를 맡겨놓고 병원비를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말았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었다. 이마에서는 진땀이 찍찍 나기 시작했다. 그 밤을 꼬박 병원에서 새면서까지 기다렸으나 그 여자는 끝내 오지 않았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빌어먹을 세상이라더니 김 선생은 하도 기가 막혀 어처구니가 없었다. 병원 측에 사정 얘기를 해보았으나 의사와 간호사는 김 선생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게 확실했다. 하는 수 없이 김 선생은 하숙집에 전화를 거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가져다 준 돈으로 그 여자의 병원비를 낸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풀려났다. 그 덕으로 학교마저 지각을 한 김 선생의 사정 얘기를 들은 동료 교사들은 그를 보고 왜 그렇게 사람이 착하기만 하냐며 질책을 해대었다. 이놈의 점쟁이 그냥 두지 말아야지. 김 선생은 애꿎은 노인을 탓하고 있었다. 아니, 애꿎다고만 말할 것은 사실 못 되었다. 왜냐하면 노인의 그 말 때문에 붕 떠버린 김 선생의 머릿속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한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뭐 기사도 정신이라도 발휘하듯이 그 몸무게의 여자를 들쳐업고 뛰다니. 내가 역시 바보짓을 했어. 남들은 다 보고만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했다미. 김 선생은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숙비의 3분의 2가 어이없이 도난당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운이 나빠 그런 걸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김 선생은 그날도 약수터에 올라갔다. 그 노인이 뻔뻔스럽게도 변함없이 앉아 있었다. 김 선생은 그 노인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는 실상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워낙 선량한 얼굴을 가지고 있던 터에 그가 화를 내도 학생들은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은 모른 체하며 계속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 선생은 금세 풀이 죽어 층계를 터덜터덜 내려오고 말았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
그 여자가 택시를 기다리는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김 선생은 제 눈을 의심하면서도 그 여자에게로 달려갔다. 틀림없는 그 여자였다. 빨간 원피스까지도 꼭 같았다. 아, 역시 만났군요. 도리어 여자가 반색을 하며 김 선생을 맞았다. 그날 저녁 겨우 집에까지는 갔는데 도저히 한 발짝도 되돌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병원 전화번호도 몰랐고요. 점심 무렵에야 병원에 기듯이 하여 가보았으나 이미 선생님은 가신 후더군요. 그래 혹시 오늘도 이곳을 지나가시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정중히 사과를 하더니 지갑을 열어 돈이 들어있음직한 하얀 봉투를 꺼냈다. 죄송합니다. 제 병원비예요. 그럼 이만. 그녀는 총총히 사라져갔다. 아직도 몹시 아픈 듯 허리 근처에 손을 받치고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 선생은 하얀 편지 봉투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절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휴, 내 하숙비의 3분의 2가 되돌아오다니. 김 선생은 하숙집에 도착하자마자 봉투를 열어보았다. 돈은 김 선생이 지불한 금액보다 배나 되었다. 김 선생은 너무나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김 선생은 양심상 그 돈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항상 그게 탈이었다.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지나치게 소심한 것이 항상 화근이었다. 김 선생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돈을 갚고 나머지는 그 봉투 속에 고스란히 두루 넣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되돌려주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남산의 건널목에서는 그 여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는 중 시골에서 부친이 연락도 없이 올라오셨다. 10중 8구 돈 때문이리라 생각하며 김 선생은 부친을 맞았다. 네 어미가 말이다. 기침이 너무 심해. 그래서 약첩이라도 다려 먹였으면 하는데. 아, 왜 그러고 있어? 어서 돈 좀 주거라. 너는 안 봐서 몰라. 어찌나 기침이 심하던지. 내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달려왔다. 그렇지만 아버님, 왜 말이 그렇게 많아? 이 애미가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참이냐?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 달려왔겠냐? 김 선생은 하는 수 없이 예의 그 봉투를 부친에게 내미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친을 노하게 만들었다. 내가 널 그렇게 안 봤는데 부모에게 너무 인색하구나.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놓으려고 하다니. 부친은 그 길로 곧 하향하셨다. 일일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도 복잡하여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김 선생을 그의 부친은 단단히 오해하며 돌아갔다. 부친은 서운한 뒷모습을 김 선생에게 남겼다. 그것이 김 선생을 마음 아프게 만들었다. 김 선생은 도무지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리송하기만 했다. 꼬이다가는 풀리고 풀리다가는 또 꼬이고. 이젠 그 돈을 또 어떻게 채우지? 월급날까지는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김 선생은 난감했다. 혹시 남산에서 또 그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김 선생은 장시간 고민을 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보름간만 남산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니던 약수터였으므로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서운함이 가슴속을 차지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보름이 지난 후 월급 봉투를 받은 김 선생은 어느 때보다 기뻤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돈을 챙겨두었다. 장문의 편지와 함께
시골 부모에게는 약간의 돈만 송금하기로 결심했다. 노안 부친의 얼굴이 잠시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젠 가벼운 마음으로 남산을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김 선생은 휘파람을 불며 층층계를 두 칸씩 껑충껑충 뛰어올랐다. 그날도 노인은 누런 광목 쪼가리를 펼쳐놓고 있었다. 노인은 자꾸만 올라오는 조그만 개미를 손톱으로 눌러 죽이고 있었다. 김 선생은 그 노인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노인은 그를 한번 힐끔 보더니 중얼거렸다. 전번에 한 번 보지 않았소? 또 봐주십시오. 글쎄 당신의 관상은 출살 관상이라니까 그러네. 아직도 좋은 일이 없었나 본데. 그러면 기다려보시오. 김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엔 흥분되거나 하는 감정은 없었다. 약수를 한 컵 마시고는 김 선생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그 여자가 길 건너편에 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는 차에 치일 뻔하며 그곳으로 건너갔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깍듯이 인사를 했다. 아, 네. 이곳을 자주 오시는가 봐요. 매일 오죠. 약수터에를 말입니다. 그런데 댁에게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려야겠는데요. 병원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저에게 주셨더군요. 전 그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아요. 저를 위해 수고를 하셨는데 그까짓 건 아무래도 좋아요. 아닙니다. 전 꼭 드려야겠어요. 김 선생의 고집에 그 여자는 웃으며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양보를 하고 말았다. 그녀와 김 선생은 하숙집으로 향했다.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방에까지는 차마 들어오란 말은 못하고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그에게 주었다. 찬찬히 보니 그 여자는 꽤 미색이었다. 손에 낀 커다란 알반지는 바뀌어져 있었다. 제가 저녁을 대접해드리면 안 될까요? 김 선생은 머뭇거렸으나 곧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 여자는 택시를 잡았다. 택시는 엠버서더 호텔 앞에서 멈췄다. 뷔페 좋아하세요? 김 선생은 난처했다. 말은 많이 들어보았으나 실제로 이런 호텔에서 뷔페를 먹어보았을 만큼 그는 여유가 있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푸짐하게 있는 음식을 접시에 덜어서 먹으며 그는 시골의 부친과 기침을 해대는 노모를 생각했다. 그 여자는 세련된 솜씨로 그것들을 맛보기 시작했다. 김 선생은 되도록 촌스러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녀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생각 같아서는 왕창 집어서 먹고 싶었으나 한 가닥 체면이 그러한 김 선생의 생각을 나무라고 있었다. 커피는 집에서 대접해드릴게요. 김 선생은 어안이 벙벙해지고 있었다. 이것이 점쟁이 노인이 말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김 선생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 여자의 집은 그의 하숙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널따란 정원을 지나 현관 열쇠 구멍에 키를 꽂는 그녀의 손가락에 빛나는 알반지를 그는 또다시 쳐다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려 오기 시작했다. 여자 혼자 사는 이 대골 같은 곳에 자신이 초대되어 오다니.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실에 스위치를 올리자 그곳은 마치 천국 같았다. 웅장한 응접 세트 위에는 레이스가 예쁘게 얹혀져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새 장에서는 예쁜 색의 새가 주인을 맞아들이는 듯 지저귀고 있었다. 게다가 옅은 하늘색의 커튼은 훨씬 이곳을 신비스럽게 만들었다. 그 여자는
김 선생을 남겨놓고 2층으로 올라갔다. 김 선생은 이제 다소 여유를 가지고 그곳을 훑어보았다. 감나가 보이는 동양화가 2점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휘황찬란한 샹들리에가 마치 쏟아질 듯이 그 빛을 뿜고 있었다. 붙박이 장식장에는 국적을 알 수 없는 양주들과 유리잔들이 고급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연두빛의 카펫이 김 선생의 구멍 뚫린 양말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김 선생은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소파 위에 덜썩 주저앉았다. 앉기만 해도 절로 잠이 쏟아질 듯이 푹신한 의자는 김 선생을 황송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소파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감촉이 좋았다. 두꺼운 유리가 깔린 탁자 위에는 은도금 담뱃갑 세트와 라이터가 놓여 있었다. 그는 배짱 좋게 담배 한 개비를 꺼내 그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담배도 금박줄이 쳐져 있는 것이 외제였다. 김 선생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귀신에 홀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무슨 나쁜 범죄 조직의 수굴에 휘말려든 것 같기도 했다. 조금 있자 눈처럼 하얀 가운을 걸친 여자가 징계를 내려왔다. 불빛에서 보는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고 요염하기까지 했다. 많이 기다렸죠?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잠시 달가닥거리더니 커피 2잔을 쟁반에 받쳐서 가져왔다. 그것은 김 선생이 마셔본 어느 커피보다 고소하고 맛이 있었다. 그 여자는 비디오를 켰다. 요즘 인류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외화가 24인치쯤 되는 화면을 가득 메웠다. 김 선생은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보았다. 거의 12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후다닥 일어섰다. 왜 그래요? 집에 가봐야겠어요. 시간이 이렇게까지 된 줄은 몰랐지 뭡니까? 아이,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낙도 없는 어두운 하숙집에 가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녀는 사뭇 아양까지 떨었다. 김 선생은 무엇에 홀린 듯 도로 주저앉고 말았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설마 죽이기 하려고. 하기사 김 선생이 죽어버리면 시골의 부친과 노모는 누가 돌봐드리나. 김 선생은 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이런 곳 이런 무드에서 그따위 일에 잠시나마 마음을 쏟다니. 보세요. 재밌어요. 남자분들은 저런 와일드한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여자 혼자 사는데 어떻게 저런 테이프가 다 있습니까? 말을 꺼내놓고 보니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자 혼자 있다고 남자 손님이 없으란 법이 있나요? 오늘도 이렇게 남자분이 계시잖아요. 여자는 가운을 벗을 참이었다. 김 선생은 눈을 질끈 감았다. 남자 앞에서 여자가 옷을 저렇게 벗다니. 김 선생은 너무나 놀라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여자가 까르르 웃으며 김 선생 앞으로 다가왔다. 여자는 가운 속에 잠옷을 걸치고는 있었으나 하늘하늘한 날갯자락 같은 잠옷은 옷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알몸이었다. 바짝 긴장이 되어 꼿꼿이 서 있는 여자의 유두가 김 선생의 발에 닿았다. 그는 움찔 놀랐으나 온몸으로 퍼지는 야릇한 전율은 그를 흥분시키고 있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고 남성이 바지 위로 불쑥 솟아올랐다. 화면 따위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 여자는 살며시 그에게 자신의 가슴을 얹어왔다. 김 선생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를 힘껏 껴안았다.
여자의 손이 김 선생의 바지 지퍼를 만지려고 했다. 그는 더욱 구조되어가는 성욕으로 인해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마치 나무 토막과도 같이 딱딱해진 남성은 그 돌출구를 찾아야만 했다. 그 여자는 비디오를 껐다. 그리고 김 선생의 손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김 선생은 그녀의 감나가는 알반지가 끼어있는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는 그것의 값을 속으로 매겼다. 300, 500, 1000. 그는 그 수를 더듬어 보았다. 그녀의 침실은 거실보다 더욱 아늑하고 값져 보였다. 쿠션이 좋은 침대는 어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화려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무엇하는 여자일까? 그러나 의혹도 잠시뿐 그는 그녀의 이끌림에 몸이 녹아나는 듯했다. 그런데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불이 켜졌다. 눈이 부셔 미처 눈조리개의 역할이 시작되기도 전에 억센 발길이 그를 걷어차기 시작했다. 이런 나쁜 놈,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옆에 내와 놀아나다니? 그는 알몸을 부끄러워할 사이도 없이 심하게 걷어채이며 창밖으로 던져졌다. 그러는 중에도 그의 손에 느껴지는 알반지의 감촉은 그를 기쁘게 했다. 그의 몸은 2층에서 무참하게 마당으로 팽개쳐지고 있었다. 아!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김 선생은 눈을 번쩍 떴다. 꿈이었다. 그의 손에는 토막난 분필 조각이 꼭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언제 왔는지 전부가 문틈에 끼어 있었다. 묻힌 위독 급 하양. 그는 어느새 방문을 나서고 있었다.